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어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과일이 귀했어요. 예를 들어,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비싼 가격이었죠. 요즘엔 아무나 살 수 있지만요. 제 주변에는 부유한 집안의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들어오는 일을 하시던 아버지 덕에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음식들도 많이 먹었죠. 스파게티, 피자 같은 양식들도 자주 접했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삶 덕에 저는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 역시 부유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살던 동네는 잘 사는 집안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좀 더 잘 사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고, 제 친구들의 생활이 평범한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적으로 성공한 분이셨지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학력이었죠. 저는 아버지를 충분히 존경했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자식만큼은 자신과 달리 공부를 잘하길 바라셨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공부에 꽤 관심이 있는 학생이었고, 아버지의 바람대로 또 저의 욕심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과외도 받으면서 말이죠. 당연히 성적은 최상위권이었고 1, 2등을 다투는 우등생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반대로 제 동생은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음악을 하고 싶어 했죠. 아버지는 동생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자 매우 화를 내셨지만 어머니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음악을 할 수 있었어요. 동생이 이런 길을 가게 되었다 보니 저는 아버지의 애정과 기대를 듬뿍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기대가 마냥 좋았어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기대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한계가 느껴졌고 선천적인 천재로 느껴지는 친구들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자 아버지의 불만은 쌓여갔고 아버지와의 마찰이 시작됐습니다. 그 돈 들여서 비싼 학교에 보내놨더니 성적이 이게 뭐냐? 이딴 성적 보려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줄 아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화를 내는 아버지를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갔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권위적인 가장이었고 제가 거기서 대들기라도 하면 아버지의 화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향할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은근한 어머니의 압박도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음악을 하는 동생을 더더욱 못마땅해 할 게 뻔했으니까요. 어차피 너는 공부밖에 할 게 없으니 네가 공부를 잘하면 한 놈은 공부를 잘하니 다른 놈은 다른 걸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애들로 표현한 어머니의 진심이었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는 분명 모든 게 좋았는데 아버지가 권위적이기는 해도 충분히 행복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변해버린 가정 환경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 후로 저는 집안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다니던 학교가 명문고였기 때문에 남들이 공부하는 대로만 공부해도 다른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원하는 학교는 아니었죠. 반항심에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로 나오지 않는 성적과 아버지의 잔소리, 어머니의 압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동안 공부를 놨었거든요. 물론 꽤 좋은 학교에 들어갔지만 아버지의 성에 차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대학 합격증을 들고 갔을 때 역시나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재수를 준비하라고 하셨죠.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모든 물질적 지원을 끊겠다며 엄포를 놓으셨어요. 곧 성인이 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라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다면서 위풍당당하게 말했죠. 아마 이제 나도 성인이니 내 한 몸은 충분히 건사할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던 것 같네요. 저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선택했고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자취를 하는 학교 선배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연락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간간히 어머니가 용돈과 반찬을 챙겨주셨죠. 저는 그것마저 거부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그렇게 대학에 입학했고 아르바이트 하랴 공부하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어요. 부모님의 빈자리를요.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군대도 다녀오지 않고 갓 20살이 된 제가 유복했던 지금까지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편한 인생을 살았는지 피부로 느꼈어요. 그동안 얼마나 배부른 소리를 하며 살았는지도 알게 되었죠. 또 제가 평균이라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 친구들의 집도 사회에 나와보니 굉장히 잘 사는 집이더라고요. 대학에 와서 알게 된 친구 한 명이 저를 보고 너는 참 세상 물정 모른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처음엔 그 말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데 저딴 소리를 하는지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이 사회가 아름답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뉴스나 기사에서 나오는 안 좋은 일이나 사기 같은 범죄들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열심히만 살면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었던 모든 것들을 제 힘으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력을 하면 안 될 게 없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학년까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버티다 결국 휴학을 했고 군에 입대했어요. 도피의 일종이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일은 해야 하고 일을 하고 오면 피곤하니 공부는 못하고 자연스럽게 성적은 떨어졌죠. 그렇다 보니 자존감도 바닥을 쳤고 제가 원치 않았던 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에 입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참 미련하네요. 그런 와중에도 자존심 때문에 부모님께 연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군 생활을 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 없이 구르기도 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만나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 회사의 사장이 된 아버지의 인생이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예전엔 단순히 아버지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살아보니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지금의 성과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을지,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을지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왜 제게 그토록 큰 기대를 걸었는지 고민해보게 되었어요. 그 계기는 제 후임으로 들어온 녀석과의 대화였습니다. 그 친구는 깡시골에서 굽이굽이 진 길을 더 들어가야 있는 곳에서 온 녀석이었어요. 그 친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까막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국민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숫자와 글자도 몰랐다고 해요. 학교도 멀어서 1시간 정도는 꼬박 걸어 다녔다고 했죠. 아무리 시골에 가단하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 어린애를 1시간 동안 걸어서 학교를 보내냐는 제 질문에 그 녀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렸으니까 1시간이죠. 지금 걸어가면 30분이면 갈 거예요, 아마. 그 말을 들은 제 표정은 아마 얼이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친구의 집안 어른들은 배운 것 없었고 가진 것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집안 어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덕에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안 좋은 시절 이야기를 굳이 왜 하냐며 들려주지 않으셨던 이야기였죠. 저는 그 세대 어른들이 그렇게 고생하셨을 줄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그 친구의 집안 역시 소장농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무시당하면서 살았던 분이
어떻게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는지, 왜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았는지, 바보 같은 제 자신을 원망할 정도였죠. 저는 그제야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의 일이었죠. 아버지에게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떠나 살다 보니 노력으로 안 되는 게 분명히 있더라. 아버지도 살다 보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었을 텐데 대체 그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셨냐? 이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휴가를 가면 꼭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주저하다 시간이 흘렀고 25살에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간다는 말도 없이 입대를 했던 터라 저녁 인사를 하러 가는 것도 꺼려졌지만 용기를 냈어요. 솔직히 불같은 성격의 아버지가 저를 보고 뺨이라도 날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군복을 입고 있는 저를 보고 크게 놀라셨고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몸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실지 감히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서 상민이가 왔어요! 라고 외치는 순간 집안에서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크게 나더니 잠옷 차림의 아버지가 서둘러 뛰어나오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흐트러진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주무시다 나온 게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주무실 때 외엔 잠옷을 입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며 자식들 앞에 나설 때는 항상 머리를 빗고 정돈된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런 분이 제가 왔다는 말 한마디에 뛰쳐나오신 것이었어요. 그것도 맨발로 말이죠. 아버지의 모습에 어안이 벙벙한 그때 아버지는 그대로 달려와 저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저희 사이엔 아무 대화가 없었지만 말없이도 충분히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 다시 들어갔고 저는 그동안 궁금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큰 감명을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부모님에게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미 없는 열정으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가족들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6살이 되어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 최선을 다해 공부했죠.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등한시했던 1, 2학년의 성적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복학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집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하더니 이사를 가게 되었고 집안에 돈 되는 물건들은 전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망하고 모든 재산이 공중분해되는 것은 순식간이었어요.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던 동생의 악기도 결국 팔게 되었고 그때를 기점으로 모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시원에 들어갔고 군대에 가기 전처럼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처지에 놓였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쌓아왔던 사업이 한 번에 무너지자 어떻게든 회사를 일으키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IMF 외환위기가 시작되던 시기였거든요. 아버지를 비롯해 아버지와 함께 거래하던 회사도 줄줄이 부도가 났고 저와 어린 시절 함께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의 집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았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겼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 동기들이 학교를 휴학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아버지들이 실직하게 되면서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일할 곳이 없어서 취업난을 겪을 때 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하는 것에 비해 돈은 적게 받았습니다. 알고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최저시급도 받지 못할 정도로 돈을 적게 받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돈으로 손바닥만한 고시원비를 냈고 끼니를 연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식비를 제외한 돈은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었지만 당시 저희 가족에게
그 돈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공장은 사람이 살기 위해선 꼭 있어야 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곳이었기에 IMF 때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지만 경제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다른 공장들과 경쟁을 해야 했고 경쟁에서 도태된 공장의 사정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임금이 한 달, 두 달 밀리기 시작했고 임금이 4개월 동안 밀렸을 때는 정말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머니를 탈탈 털어 나온 돈을 합치면 라면이라도 부숴서 연명할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병원에 갈 돈이 없다는 이야기에 그 돈마저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러고 나니 한 푼도 안 남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고시원 사장님마저 찾아와서는 월세를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정이었지만 단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 없던 저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렸지만 고시원 주인은 단호했어요. 누구는 땅 파서 장사해? 총각만 힘들어? 나도 먹고 사는 거 팍팍한 사람이야. 월세를 미룬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월세 안 내고 도망가는 인간들을 한두 번 본 줄 알아? 저 한 번도 월세 안 밀렸어요. 며칠을 굶더라도 월세는 꼭 드렸고요. 제가 그동안 신뢰를 못 드렸나요? 이번 달만 지나면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딱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나가면 갈 곳이 없어요. 간곡한 청에도 고시원 주인은 월세를 내지 않으면 쫓겨날 각오를 하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도움받을 곳 하나 없이 4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굶었어요. 아무데도 가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쫄쫄 굶었습니다. 공장에 가서 밀린 월급을 내놓으라고 악이라도 써야 하는데 그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 상황과 세상에 대한 불만을 키웠고 사정을 봐주지 않는 집주인에게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장님도 상황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을 거야 라며 이해하려 했던 마음도 깡그리 사라지고 사장님 또한 원망스러웠습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다 보니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일어나 비척비척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 와중에 마주친 집주인은 월세 낼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날카롭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한강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더라고요. 운도 지질이 없지. 끝까지 재수가 없구나.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인생 한번 기똥차다. 라고 생각하며 눈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부스에 등을 기대고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자니 정신이 조금 깨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공중전화 옆에 있는 120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보니 갈 땐 가더라도 제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화기를 들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마 가족들에게는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는 친구들에게 순서대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친구조차 전화를 받지 않자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내려 주머니에 넣는데 꼬깃꼬깃한 손바닥만한 종이가 만져지더라고요. 꺼내어보니 그건 공장에서 일할 때 만났던 동료의 전화번호였습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가까워진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공장을 옮기게 되면서 저에게 연락처 하나를 남겨준 것이었죠. 사는 게 바빠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직전에 그 친구가 떠올랐던 것이었어요.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호흡이 길어질수록 초조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친구도 전화를 받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는 찰나 친구의 음성이 전해졌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저기요?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상민인데. 친구는 깜짝 놀라 저에게 안부 인사를 물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다. 잘 지내지?
친구의 말에 도무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지내는 것도 아니었고 전화를 걸게 된 배경도 좋은 이유가 아니었으니까요. 친구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제게 정말 괜찮은 것이냐고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어떤 대답으로 말을 돌려야 할지 고민했는데 답이 떠오를 리 없었어요. 애초에 무슨 말을 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었거든요. 무작정 건 전화에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힘들게 사는 걸 뻔히 아는데 제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친구는 계속해서 제 근황을 물었고 통화요금은 조금씩 깎이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급한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배가 너무 고파. 이렇게 말해놓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이 멍청아, 겨우 한다는 말이 이거냐? 친구가 욕을 하고 끊을 수도 있어도 원망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렵게 사는 친구에게 오랜만에 전화해서 하는 말이 이거라니 자존심도 상했고 슬펐습니다. 무엇보다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런데 친구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며 날카롭게 반응할 거라는 제 생각과는 달리 친구는 차분하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너 지금 어디야? 친구의 부드러운 음성은 집주인에게 욕먹고 월급도 밀리고 벼랑 끝에 서 있던 제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민아, 배가 너무 고파. 밥 좀 사줘. 나 진짜 배가 너무 고파.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고 배고프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군가에겐 하고 싶었던, 애써 숨겼던 서러운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형민이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저에게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거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죠. 그 사이에 빗줄기는 거세졌고 저는 전화 부스 안에 쭈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와중에 목이 타고 배가 고파서 쏟아지는 빗물을 받아먹기도 했죠. 나올 눈물도 없어 퉁퉁 부은 눈으로 허공만 보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를 뚫고 우비를 입은 채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저를 발견하고 제 쪽으로 뛰어왔어요. 바로 형민이었습니다. 형민이는 제 모습을 보더니 많이 놀랐는지 21번 고르고는 제게 우산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절 분식집으로 데려갔죠. 형민이는 말없이 김밥 한 줄과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인사를 하지도 안부를 묻지도 무엇을 먹을지도 묻지도 않고 말이죠. 아마 저를 배려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존심도 없이 형민이가 주문해준 음식을 허겁지겁 해치웠어요. 라면과 김밥이 사라질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들었죠. 그게 보였는지 형민이는 김밥을 한 줄 더 주문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먹고 나니 허기가 사라지고 제가 지금 무슨 행동을 저질렀던 건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위해 한강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고 같은 곳에서 일하며 잠깐 친했던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밥까지 얻어먹었으니까요. 얼굴이 빨개졌고 부끄러웠습니다. 무슨 말로 변명을 해야 할지, 어떻게 고맙단 말을 전해야 하는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형민이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두고 계산을 마쳤고 식당 앞에서 제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받아든 그것은 다름 아닌 돈이었어요. 꼬깃꼬깃하게 접힌 돈을 펴서 곱게 접어 건네준 것이었죠. 형민이는 잠깐 기다리라는 말을 하며 속 주머니까지 털어 동전 몇 개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은 9,500원이었어요. 구겨져 있는 지폐를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 돈은 형민이가 지금 당장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 전부일 것이라는 걸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제 돈에 쥐어진 돈을 거의 던지다시피 형민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야,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형민이는 자신의 손에 돌아온 돈을 다시 저에게 돌려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고작 9,500원이야.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저는 발을 동동거리며 형민이에게 돈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러자 형민이는 나중에 이자 쳐서 갚으면 되잖아. 나는 당장 필요 없는 돈이니까 너 가져가. 라고 말해주었어요. 단호하게 자신에게 필요 없는 돈이라고 하길래 솔깃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 여유는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었죠. 제가 멈칫하는 걸 느꼈는지 형민이는 곧장 자리를 떴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형민이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형민이가 몸을 돌려서 저에게로 뛰어왔어요. 그러고는 이 말 한마디를 남겼죠. 그 돈 갚을 때까지 절대 딴 데 가지 마. 이 말은 어떤 순간이 와도 극단적인 선택만큼은 안 된다는 형민이의 조언이었습니다. 형민이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찾아와서 밥을 사준 것도, 주머니를 탈탈 털어 모든 돈을 저에게 건네준 것도 제 어두운 표정 뒤에 있는 저의 암담한 현실을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형민이는 떠났고 그곳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아남으려 하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내 상황이 변할 수 있을까 등등. 애써 외면하려 했던 현실적인 문제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기 시작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몸을 돌렸어요.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 한강 둔치가 아닌 초조함과 차가움, 실망감만이 가득한 고시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음에도 여전히 답은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저는 결국 아주 간단한 답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형민이가 준 9,500원을 갚는 것,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기로 했어요. 제게는 그렇다 할 목표가 없었으니까요. 새로운 목표를 찾은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막노동이라도 하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몸을 돌려보니 공장 사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임금이 4개월 동안 밀렸고 힘든 시간을 견디며 사장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사실 사장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제 사정을 듣고 몰래 저희 가족을 도와주기도 하셨습니다. 고시원에 들어갈 돈도 없고 숙박시설에서 잠을 잘 돈도 없어서 가끔 벤치에서 잠을 청해야 하던 그때 한 달 월급이 나오기 전 제 고시원 월세를 내준 분이기도 했죠. 사정이 아무리 이렇다 해도 일하는 만큼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것에 진심으로 미안해하셨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상황이기도 했고 단 한 번도 직원들 돈을 떼먹은 적 없는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정말 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장님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을 부르며 살펴본 안색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분명 쉬운 일을 겪은 건 아니셨을 거예요.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은 저를 보고 급하게 달려온 건지 거친 숨을 갈무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최군한테는 빚이 있지 않나 빚 갚으러 왔네. 사장님이 말한 빚은 당연히 월급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곧바로 가방을 열어 저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늦어져서 미안하네.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넣었어. 기다려줘서 고맙네, 최군.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었기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던 건지, 어떻게 돈이 풀려서 월급을 주시는 건지, 사장님은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있으신 건지, 이걸 물어볼 거리라고 후회한 건 사장님이 제 눈앞에서 사라진 이후였습니다. 사장님은 다른 직원들도 만나러 가야 한다며 급하게 자리를 떠나셨어요. 굳이 얼굴을 보고 월급을 전달한 건 그동안 기다려준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때문이었겠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한 달치 방세를 떼어 집주인에게 갔어요. 뭐야? 문을 열며 날카롭게 소리친 집주인은 제 손에 들린 돈 봉투를 보고는 짜증을 조금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더듬으며 묻더라고요.
뭔데? 저는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 월세입니다. 제가 월세를 못 낼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길래 미리 가져왔어요. 저는 집주인이 그렇게 사람을 쥐잡듯이 잡았으니 무안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더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이상하게 말까지 더듬었죠. 이유 모를 불안한 마음이 생겼고 저는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집주인은 한참 망설이더니 결국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게 사실 다음 달부터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로 했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뇨? 그 총각이 월세를 못 낼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 들어오게 하려고 했지. 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계약서의 중요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구하던 당시엔 집주인도 초조한 상태였어요. 임대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불안했거든요. 게다가 시설도 썩 좋지 않아서 더더욱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가 나타났으니 집주인은 어떻게 해서든 저와 계약을 하고 싶어 했어요. 공장에서 일도 하고 있었고 허우대 멀쩡한 청년이니 월급은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월세를 조금 깎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한 가지 추가한 내용이 있었어요. 월세를 올리거나 부당한 이유로 내쫓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당시엔 이런 조항을 왜 넣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초조해하는 사람이 저를 내쫓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강한 주장으로 그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도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월세를 한 번이라도 밀리면 모든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요. 월세도 깎았겠다. 다른 조항도 받아들여줬겠다. 집주인의 이런 요구를 거절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월세를 밀릴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굶을지언정 이런 것들은 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제가 아닌 다른 세입자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리며 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월세를 밀린 적도 없고 살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아주머니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저는 이 집에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나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달부터 여기서 살기로 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내보내세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발을 동동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 내가 요즘 급전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새로 들어온다는 사람한테 계약금 겸 보증금을 좀 받았어. 왜 불안한 기운은 틀리질 않는 걸까요? 그럼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되겠네요. 집주인은 우물쭈물하며 제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그게 벌써 써버려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월세를 내라고 그렇게 독촉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다니. 저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폭발하는 걸 느끼면서 아주머니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월세를 밀리지도 않은 사람을 죄인 취급하셔서 월세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요? 지금 저더러 나가라는 거잖아요. 집주인은 제가 강하게 나오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갑자기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내가 내 집에서 나가라는데 뭐가 문제야? 총각이 보증금이 있어 뭐가 있어? 사정이 딱해서 월세만 받고 살게 해줬더니 어딜 감히 큰 소리야? 상황은 악화되었고 큰 소리가 오고 가자 집주인의 아들이 내려와 상황을 중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쫓겨났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 집 장만의 꿈을 꿨습니다. 형민이에게 9,500원을 갚는 것 외에 또 다른 목표가 생겼던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집주인에게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스운 생각도 듭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짐을 가지고 나와 공원 벤치에 쭈그려 앉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은 각각 먼 지역에 일을 하러 갔고
집에는 어머니 혼자 계셨죠. 신호 연결음이 끊기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더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감히 아쉬운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별일 없는 거지? 라고 묻는 어머니의 말에 울컥했지만 꾹 참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일하는 거 안 힘드세요?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어머니는 평생 굳은 일 한 번 안 해본 분이셨거든요. 부잣집 고명딸로 태어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보셨고,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하는 외갓댁에 절대 어머니를 고생시키지 않겠다 자신했고, 그 다짐을 실천하셨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더욱 걱정됐죠. 어머니는 제 물음에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그동안 왜 일을 안 했나 몰라.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숨기고 말했어요. 사실 월급이 그동안 밀렸었는데 이제야 받았어요. 생활비를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극구 거절하셨지만 저는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기는 어려웠거든요. 어머니는 먼 친척의 집에 의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을 해놓고 쫄딱 망해서 돌아온 어머니를 반길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또 외갓댁도 사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받아준 집이 있었던 게 다행이었죠. 물론 일정한 생활비는 내야 했지만요. 전화를 끊고 어딜 가야 하나 하던 중 제게 돈을 주었던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형민이 집에서 머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돈이 생겼으니 얼른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형민이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제 연락을 받은 형민이는 적잖이 놀란 듯 했어요. 지금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니 제 사정이 나아진 것에 안도하면서도 의아해했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 제가 부채감을 덜기 위해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돈을 갚은 거라고 생각했더라고요. 저는 소주 한 병과 간단한 안주거리 하나를 들고 형민이의 집 쪽으로 갔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지고 나서는 사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괜히 형민이와 술 한잔 기울이고 싶더라고요. 술병을 찰랑거리며 온 저를 본 형민이는 웃으며 저와 함께 술을 한 잔씩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형민이 둘 다 술이 강한 편은 아닌지라 둘이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먹으니 술 기운이 꽤 올라오더라고요. 형민이는 평소에 말이 없는 과묵한 친구였는데 술이 들어가니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일을 할 때 있었던 일이라든지 함께 고생했던 이야기들, 한 번도 한 적 없던 신세 한탄까지.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속 터놓고 대화했던 것 같네요.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서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터라 그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가슴속 응어리진 것을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이 났는지 저는 이것저것 말하며 떠들어댔습니다. 할 말이 다 떨어지고 나니 살짝 민망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형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저, 너무 내 얘기만 했다. 너는 요즘 어때? 평소 웃는 낯을 지은 적 없던 형민이 얼굴에 처음으로 깊은 수심이 드러났습니다. 형민이는 저와 함께 일하던 공장을 나와 이직을 한 상태였어요. 돈도 잘 주는 곳이었고 업계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이라 저도 진심으로 형민이를 축하해 주었죠. 그런데 절대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그 회사가 순식간에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임금을 받지 못했던 그 전부터요. 왜 그 소식을 듣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보다 오랫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을 형민이가 저를 위해 돈을 쓴 것이니까요. 솔직히 무시해도 됐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주냐며 욕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도 나무랄 사람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런 형민이를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밥까지 사주다니, 그것도 제가 있는 곳까지 빗속을 뚫고 와서요. 형민이의 따뜻한 마음이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을 단번에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형민이는 원래 술을 두어 잔만 마셔도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민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형민이는 저처럼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지내던 것도 시설이 좋지 않은 곳이었는데 형민이가 있던 곳은 옆집 사람이 한숨 쉬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나무 판자로 방을 나눈 것인지 방음도 형편없었죠. 사생활은 물론이고 집이지만 마음 편히 쉬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형민이를 방으로 데려다 놓고 작은 테이블 위에 2만 원을 올려놓고 나왔죠. 그렇게 건물을 빠져나오는데 형민이네 고시원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이 방 총각 친구예요? 네. 월세 낼 돈도 없을 텐데 술 처마실 돈은 있나 보네. 집주인은 들으라는 듯 구시렁거렸습니다. 월세를 밀렸냐 물어보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집주인이 월세를 못 받을까봐 닥달하는 것이었죠. 입안에 쓴맛이 감돌았습니다. 서로의 처지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집 앞에서 다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연락이 닿지 않자 굳이 직접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사장님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다시 공장에서 일해주길 바라서였습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자금이 풀리면서 다시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사장님은 4개월 동안 밀린 임금을 직접 가져와서 전달해 주신 믿을 만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사장님, 다른 직원은 안 필요하신가요? 사장님은 지금까지 일했던 직원들을 모두 데려올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직원을 뽑을 계획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형민이를 추천하려고 했던 건데 차마 이걸 얘기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출근을 했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 오랫동안 일하던 분이 지병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장에 공석이 생겼죠. 저는 그 자리에 형민이를 추천했습니다. 형민이가 이직을 해서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던 사장님은 형민이의 사정을 듣자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사람을 구하지 않아도 데려왔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민이와 저 사이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회사를 같이 다니는 사람, 가끔 말을 주고받는 동갑내기 직원 정도였는데 이젠 피를 나눈 형제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과 팀워크가 좋으니 당연히 일이 잘 됐죠. 무엇보다 형민이와 저는 일을 하는 스타일이 같았습니다. 척하면 척이고 어떨 때는 형민이가 제 머릿속을 다 읽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이런 느낌은 형민이도 동일하게 받았다고 하죠. 경기가 회복되면서 저희 공장에는 점차 활기가 돌았고 사업은 예전의 형태를 되찾았습니다. 직원들도 더 뽑으면서 저와 형민이는 자연스럽게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함께 살게 되었고 아버지는 과거의 인맥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다행히도 그 일이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나아졌으니 대학을 다시 다닐까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일을 하는 게 더 즐거웠고 음악에 대한 동생의 열정을 지지해주고 싶었거든요. 또 공부가 세상의 다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결핍을 저에게서 채우려 했던 것을 깨달은 아버지도 제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걸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신뢰를 안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며 사업을 넓혀갔고 그 과정에는 항상 형민이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도 컸어요. 예전 같진 않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단한 사업체를 꾸리셨던 분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과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현실적인 감각은 제가 일하던 공장의 규모를 넓히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공장이라고 불렸던 저희 회사는 번듯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 외에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승승장구하던 때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사장님이 큰 사고를 당하신 거죠.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생사를 오고 갈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겨우 목숨은 부지했지만
사장님은 평생 걷지 못할 장애를 얻게 되셨어요. 아버지 다음으로 의지했던 사장님이 이런 사고를 당하다니 슬픈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사장님은 의외로 담담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저에게 물려준다는 폭탄 선언을 하셨죠. 저는 사장님의 자녀가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너무 놀랐습니다. 최 군과 김 군이 회사를 이어받았으면 좋겠어. 사장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녀분이 계시잖아요. 사장님은 병상에 누워있음에도 호탕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내 자식들은 내가 잘 알아. 그 녀석들은 사업가 체질이 아니야. 그 녀석들이 회사를 맡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걸세. 내가 어떻게 세운 회사인데. 그리고 이 회사가 잘못되면 직원들은 어떡하나? 그 직원들한테 딸린 식솔들이 얼만데. 기분 따라 하는 말이 아니야. 자네들이 일하는 걸 보면서 진작에 결심한 거였어. 말하는 시기가 조금 당겨지긴 했지만. 결국 저희는 사장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에도 사업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어요. 일이 잘 풀리니 삶의 여유가 생겼고 어느 날은 형민이가 연애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말이 연애지 결혼할 때가 되니 말하더라고요. 이 바쁜 와중에 어떻게 연애를 한 건지. 저는 연애도 못 해보고 일만 하고 있는데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보다 더 컸던 건 축하하는 마음이었어요. 함께 일하며 지켜본 형민이는 정말 좋은 남자였고 저는 형민이를 보며 저런 남자가 결혼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제가 형민이의 결혼을 더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이틀 전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한쪽에 있는 금고를 열었죠. 저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돈을 꺼냈습니다. 이날을 위해 준비해둔 돈이었죠. 총 액수는 950만 원. 형민이에게 전달해줄 축의금이었습니다. 형민이가 저에게 빌려주었던 9,500원에 대한 값이었어요. 저는 짧은 편지와 함께 봉투에 돈을 담았고 결혼식 전날인 그 다음날 형민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 봉투를 열어본 형민이는 기겁을 하며 제게 봉투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자 붙여서 갚으라고 한 건 너야. 난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하자 저는 나도 언젠간 결혼할 거다 라는 말로 형민이를 설득했습니다. 진심은 아니었어요. 저는 가까운 가족과 친지만 모셔놓고 작은 결혼식을 올렸는데 축의금을 일절 받지 않았거든요. 봉투를 들고 와서 축의금을 받아달라는 형민이에게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준 950만 원은 내 재산의 일부분이었지만 그때 네가 나한테 준 9,500원은 네 전재산이었어. 그때 내 손에 쥐어준 9,500원이 950만 원보다 값지다. 저와 형민이는 잘하지도 못하는 술을 마실 때마다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저 세상에 갈 때까지 추억할 만한 가장 따뜻한 기억이겠죠. 형민이는 개인 사업체를 세워 사업을 하는 중이고 저는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에 손을 내밀어준 친구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또 그 추억을 함께 할 이와 함께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느끼는 요즘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